봅시다. 어. 자, 아까 투사법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뭐 단어 연상법, 음, 문장 완성법, 그림 묘사법 이런 건데, 뭐 단어 연상법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브랜드 같은 걸 제시해 주겠죠? 자, 이 브랜드 하면은 뭐 뭐가 생각나느냐, 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문장 완성법이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크리넥스를 쓰는 사람은 가로치고 어떠어떠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생각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장 완성법이죠. 그다음에 그림 묘사법은 뭐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 이게 사실 이게 다 심리학에서 온 방법들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림 완성법, 그림 묘사법, 그림 완성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히 아동들한테 많이, 왜냐면 아동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의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린 그림에서 뭔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그림 묘사법 이런 거죠. 특히 여기서처럼 이렇게 가족을 그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미션을 주면 이 가족을 그리는 형태나 이런 거에서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뭐 이런 거 말고 집 같은 경우에도 그래. 이런 집을 그리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집과 가족을 같이 그렸는데, 이 집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뭐 전형성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형태를 그리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붕이 있고 창이 있고 문이 있고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다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이 창을 작게 그려. 작게 그리는 건 뭐야? 외부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 문을 안 그려. 그럼 뭐야?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외부하고 출입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가족을 그렸을 때 엄마를 크게 그린다. 그러면 엄마의 위치가 집안에서 강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게 그림 묘사법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그림 묘사법이나 뭐 문장 완성법의 사례 이런 걸 찾아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런 거에 또 흥미를 느끼면 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죠. 심리학이 꽤 재미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근데 내 여태 살아오면서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굶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네. 그 왜 부모들은 자기만의 그 진짜 정말로 제한되어 있는 경험을 통한 그 뭐지 결론이지? 그걸 왜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가능성을 다 미리 막아버리지? 나도 그래서 그 특히 아버지가 나한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사실 되게 원망도 마음속으로 많이 원망을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 열정을 가졌던 거, 그리고 내가 재능을 가졌던 거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 아직도 하루에 몇 번씩 후회를 해. 내가 왜 이쪽으로 들어왔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이라고. 응. 그 희한하죠?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응. 나처럼 30-40년 후에도 까지도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근데 인제 내가 어렸을 때 "너 뭐 하고 싶니?" 라든지 내가 뭘 잘하는 걸 보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그런 거 해 가지고서 밥이나 빌어 먹고 살겠냐? 그리고 식구들이나 건사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아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스스로 꿈을 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제 가족을 이뤘어요, 자식들한테. 자기의 판단을 갖고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 그럼 나처럼 평생 부모 의 원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원망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결정하게 하는 거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잘 되든 잘못되든 누구의 탓이야? 다 본인의 탓이잖아. 음. 나처럼 평생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투사법은 그런 거다. 자 그다음에 브랜드 개성이라는 얘기로 넘어갑시다. 브랜드 개성. 브랜드 개성의 측정 방법. 특정 브랜드가 갖는 인간적 특성 혹은 기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브랜드 얘기를 하는데 왜 인간적 특성을 얘기해? 브랜드는 브랜드고 인간은 인간이지. 브랜드 인간이 아니잖아.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근데 브랜드의 개성이라는 건 개성, 캐릭터리스틱 이 개성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만 있는 개성을 브랜드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왜? 그 밑에 줄을 봅시다. 만약 이 브랜드가 사람으로 표현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파티에 간다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디 갔어? 왜 브랜드를 사람으로 표현하냐고. 자, 브랜드는 가상적인, 추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 이 브랜드는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왜? 뭐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런 브랜드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관심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인격 개체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티에 간다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 다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되게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익숙한 거에 어떻게 하는 거야? 편승하자는 거야. 그래서 자 브랜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생각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이야. 사람하고 딱 연결을 시키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 개성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브랜드의 특성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 브랜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브랜드의 개성이라는 걸 만들어. 브랜드를 마치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브랜드의 개성을 만들어서 그걸 측정해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그 브랜드가 쉽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와 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개성을 제안하고 자,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야. 자, 봅시다. 브랜드 개성. 자, 브랜드 개성의 주요 유형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성이라는 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덮어 씌우는 거야. 보면은 진실함, 사람이 진실함, 그 다음에 흥미로움, 어떤 대상, 사람이죠. 그 대상이 되게 흥미로운 거야. 저 새끼 되게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만한 능력. 그 다음에 세련됨, 뭔가 세련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적인 거, 얼마나 활동적이냐.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이냐 이런 건데 이 그 브랜드 개성의 주요 유형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여기 보면 진실함이라는 건 다시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전통적이고 가정지향적인 가족지향적이냐, 그다음에 정직하냐, 그리고 건전하냐, 다정하냐 이런 것들이 뭘 이뤄? 진실하다는 걸 이루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가로에 써 있는 거는 자 진실하다는 그런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야. 캠벨 식품이죠. 식품은 뭐가 중요해? 믿을 수 있는 뭐라 그러지? 재료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속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진실함의 개성을 얘네들이 이용해서 쓰고 있다고. 뭐 홀마크 카드인지 아직 모르겠어. 여기 흥미로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함. 여기서 흥미로움은 뭘까? 주의를 당기는 관심을 모으는 뭐 이런 개념이야. 영어의 인터레스팅이죠. 인터레스팅. 과감한, 활달한, 상상력이 풍부한, 현대적인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흥미로움과 관련되는 브랜드는 포르쉐. 알죠? 스포츠카. 포르쉐 스포츠카. 차를 좋아하는 덕후들은 다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 일명 개구리죠, 개구리.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포르쉐 스포츠카. 독일 자동차 회사고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3사, 벤츠, BMW, 아우디 하고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자동차 회사 있죠. 많은 자동차 덕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죽기 전에 한번 가질 수 있을까? 못 갔죠. 물론 뭐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가질 수는 있겠지. 거지가 된다면. 자, 어쨌거나 포르쉐, 그 다음에 베네통. 베네통. 이거 넘어갑시다. 베네통은. 자, 그 다음에 능력. 능력은 신뢰할 만하냐, 그 다음에 지적이냐, 그 다음에 성공적이냐 이런 개념을 포괄한다 그러고 자, 이 능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회사죠. 아멕스 보통 줄여서 아멕스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렇게 생겼죠. 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카드를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이런 카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이 카드를 발급을 안 해줘. 아주 신용 등급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심사를 해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카드 길거리 가다가도 카드 하나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카드를 갖는 그런 시대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그때는 아주 사람을 한정해서 제한해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카드만 갖고 있어도 어디 가가지고 이 카드를 내미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이런 그 브랜드였죠. 자, 그 다음에 뭐 CNN 방송이나 IBM 뭐 이런 브랜드도 뭐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련됐다. 세련됐다. 세련됐다는 개념 속에는 상류층에 속한다. 매력적이다.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재수없지만 일본의 렉서스 승용차 브랜드,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라는 게 벤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야.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그룹에 속해 있는 벤츠라는 자동차 사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벤츠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보통 메르세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가 보면은 삼성의 옛날 브랜드지만 파브, 삼성의 파브 테레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브 테레비 하는 격이고, 서양 사람들은 삼성 테레비 하는 격이야. 왜? 메르세데스 벤츠거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는 전체 그룹의 이름이고 벤츠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랑 똑같은 거야. 삼성의 파브 TV. 그럼 우리는 벤츠 할 때는 파브 하는 식이고, 앞에 삼성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들은 그냥 메세데스라고 그래요. 벤츠라고 잘 안 해. 메세데스라고 하죠. 어쨌든 메세데스 승용차. 그다음에 레브론은 화장품이죠. 뭐 나는 관심이 없는데 뭐 여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세련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활동적이다. 이거 속에는 야외 지향적. 그렇지. 집에서 활동적이면 좀 먼지만 내고 부담스러운 거니까 야외 지향적이고 거칠다. 거칠다라는 게 뭔가 이 질감이 거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됐다는 반대 뜻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주 잘 깎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하게 드러내는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활동적이라는 개념 속에 개성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거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리바이스. 요새는 청바지에 좀 많이 쑥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버렸는데,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청바지 관련된 청과 관련된 브랜드죠. 그다음에 담배에서 이제 말보로, 그다음에 운동화로서는 나이키는 거친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개성을 갖다 쓰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성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여기서 예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예야, 예.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개성을 브랜드에다가 차용해서 쓰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뭘 우리가 보는 거야?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서 사람들은 뭘 연상하느냐라는 거지. 브랜드 개성. 사람의 개성과 관련되는 것들을 연상해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현대적이고 과감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그게 뭐야? 결국은 개성과 관련된 것들이 뭐야? 떠올랐다는 거지. 연상이 됐다는 거야. 그걸 측정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의 강력함, 호의성, 독특성에 대한 측정이래. 앞에서 이게 있었죠? 어디 갔어? 없었는데? 브랜드 개성. 강력함, 호의성, 독특성.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건가, 그럼? 앞에서는 없었는데. 한번 봅시다. 보지 맙시다. 이 밑에 이걸 보면 말장난 같아. 물론 뭐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 측정을 하는데 나라면 이렇게 측정 안 해. 이게 뭐야. 이런 거는 나중에
광고조사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굳이 다루는 거는 별로 내키질 않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개인적 가치. 개인적 가치. 아까 있었지? 여기서 보면 이거 가치. 최종적 가치. 브랜드 자산과 관련돼서 소비자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여기 보면 이제 최종적 가치에 가깝지만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거를 이제 다룹니다. 브랜드 구매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특히 아까 본 것처럼 최종적 가치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너 그 브랜드 왜 샀냐? 그 브랜드가 너 어떤 가치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능사는 아니다. 왜? 답을 못 하거든. 답을 못 해. 심지어는 지금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고 나오는 사람을 딱 붙잡고 너 이거 왜 샀니?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 내가 예전에 그 광고에서 봤는데 이 브랜드 꽤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오늘 이게 눈에 띄었어? 그래서 샀어. 라고 대답하는 그런 식의 자기가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좀 전에 자기 행동도 설명을 못해. 왜 샀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근데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산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샀을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심층면접법을 이용한다. 심층면접법. 자, 심층면접법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잠깐 언급해야 돼. 그렇지만 이거 언급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 언급합시다. 자, 심층면접법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FGI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3학년이죠? 3학년이니까 FGI는 다 알죠? F는 포커스, G는 그룹, I는 인터뷰. 이렇게 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초점, 집단, 면접법이라고 하죠.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집단으로 면접을 한다. 그래서 FGI라고 하고요. 심층 면접은 그 하나의 형태야. 그래서 심층 면접은 이렇게 집단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 명을 갖다 놓고 깊이 있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응답자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태 숨겨놓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숨겨놨을 수도 있고 본인도 몰랐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든지 그걸 꺼내놓는 경우도 있죠. 이 심층면접법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심층면접법 관련해서 재밌는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흉중이라고 그러지. 가슴, 흉중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해. 아무리 뭐 떠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진짜 자기의 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할 때가 있어. 어떤 때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다시는 살아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 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볼 때 민망하잖아.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놓으면 일단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속을 털어놨으니까 시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지 않을 테니까 부담이 없어. 그래서 되게 그런 속마음을 언제 털어놓냐면 여행 중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등산 갔다가 잠깐 쭈그려 앉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이상한 얘기,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 다음 주에 이혼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또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억지로 꺼내놓는 방법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층 인터뷰야. 이걸 어떻게 다 지우지?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제해야 마우스가 돌아오지. 자, 심층면접법. 자, 심층면접 방법은 수단 목적 체인 모델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거야. 수단 목적. 자, 이 수단 목적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건데 이런 거야. 사람들이 어떤 속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속성이 사람들한테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야. 무슨 수단이 되느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 가치를 달성하는 수단이 뭐가 된다? 이 속성이 된다는 거지. 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미백 효과가 있는 비누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제품의 속성이 미백 효과야. 그죠? 미백 효과가 있는 비누를 써. 근데 왜 이 비누를 쓰느냐? 이 사람은 어떤 이 비누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 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바라는 목표, 가치,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수단으로 뭘? 이 비누를 쓰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 비누의 속성이 뭐야? 미백 기능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적 가치는 뭐냐? 얼굴이 하얘지는 거? 그건 아니지. 얼굴이 하얘지는 건 수단이야, 수단. 뭘 이루는 거에 대한 수단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얼굴이 깔끔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야. 얼굴이 깨끗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미백 비누를 쓰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떤 제품,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내야 돼. 이걸 측정해내야, 이걸 알아내야 이 제품을 광고할 때 어떤 컨셉으로 다가갈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백 비누라고 그러잖아. 그럼 얼굴이 하얘지는 비누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야. 왜? 얼굴이 하얘지는 건 그냥 수단일 뿐이야. 진정 원하는 건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고 싶다든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다든지 뭐 존경받고 싶다든지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서 광고에서 자, 이 비누를 쓰면 당신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접근을 해야 소비자의 뭐야?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수단과 목적의 수단과 목적이지. 수단과 목적의 체인이야. 요거에 근거해서 뭘 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왜 미백 비누를 선호하는지 사는지를 이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해서 이걸 알아내자는 거야. 이걸 알아내자. 숨기고 있는 마음속을 알아내자는 거지.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겐다즈. 하겐다즈가 뭔지 알죠? 아이스크림. 내가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딱 보면 알죠? 근데 왜 내가 이 아이스크림 싫어해? 이 아이스크림 맛은 좋아.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자, 여러분들 하겐다즈 내가 뭐 때문에 이 하겐다즈를 미워할까? 싫어할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겐다즈 아는 사람들. 그렇지, 비싸. 비싸. 엄청 비싸. 얼마나 비싸? 베스킨라빈스 31이나 그 다음에 그 저기 롯데에서 만드는 그 뭐죠? 롯데 브랜드가 뭐지? 베스킨하고 비슷한 브랜드? 여러분들 알잖아. 베스킨라빈스하고 지금 양대 쌍벽을 이루는 브랜드가 있죠. 아이스크림 파는 브랜드. 뭐지? 응, 나뚜루. 나뚜루. 이 나뚜루가 음, 롯데가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 인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 나뚜루 안 먹지. 원래 나뚜루 좋아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나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아까 신뢰성은 있는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안 해. 자, 왜 내가 하겐다즈를 싫어하냐면 나뚜루나 베스킨라빈스 31은 그렇게 비싼 아이스크림 요금을 받을 가치가 있어. 왜? 상점도 그쵸? 베스킨라빈스나 나뚜루 상점 가봐. 내부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고 많은 돈을 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 그러면 그렇게 비싼 돈을 내는 값어치가 있죠. 근데 하겐다즈는 어때? 하겐다즈 어디서 팔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아.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 있는 냉동고에서 쑥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싸구려 하드하고 같이 들어있다고. 근데 가격은 어때? X 비싸요. 여기 봐. 12,900원. 엄청 비싸다고. 주제를 모르는 거야. 어. 자기들의 가격을 비싸게 받아먹을 만큼 행동하지 않고 비싸게 받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하겐다즈를 싫어하는 이유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대먹질 않았어. 왜 이걸 이렇게 내가 싫어하냐면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선 이 하겐다즈 어디서 파냐면 하겐다즈 전문점에서 팔아. 베스킨라빈스랑 똑같아. 베스킨라빈스처럼 아주 전문점으로 차려놓고 그 안에 그럴듯하게 인테리어하고 거기서 그 고급스러운 테이블에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겐다즈를 비싸게 사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왜? 그만큼 내가 대접을 받잖아. 그런 데 가가지고 먹으니까 즐겁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값을 국내에서 받아 처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국내에서 그 가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전문점을 차리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지들이 투자를 하고 그 가격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미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 고급 전문점 차려서 받아먹는 그 가격을 국내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받는 거야. 잘못된 거죠. 한국의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싫어해. 나는 될 수 있으면 하겐다즈 따위는 안 사 먹어. 차라리 1,000원, 2,000원짜리 하드를 먹는 한이 있더라고. 얘네들 거는 안 사 먹는다고. 왜? 소비자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사 먹는다. 여러분들도 사 먹지 마. 뜬금없는 국가 전략이야. 국내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난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얘네들은.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대만에 가서 엄청 열받았다니까? 대만의 그 전문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잘 차려놓고 해놓는 거야. 어쨌든 갑자기 하겐다즈 얘기가 나와서 흥분했는데 하겐다즈 구매자들에게 적용된 수단 목적 체인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이 밑에는 제품의 속성이죠. 자, 하겐다즈는 향이 좋다. 맛이 감각적이다. 가격이 비싸다. 이국적인 이름이다. 패키지, 그 포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아하다. 저지방이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야. 자,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인데 이거를 소비하는, 이거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속성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 수단과 아까 뭐라 했어? 목적이잖아.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게 수단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련됐다,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 건강을 고려한다,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보통 수단이 되는 거야. 이 수단을 내가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입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야. 뭐야? 성취감. 하겐다즈 먹으면서 성취감. 아, 나는 5, 6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 딴 애들은 하드 먹는데. 이런 식의. 그다음에 자부심. 나는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자부심. 그다음에 가족 중심. 뭐 이거는 뭐 가족하고 같이 먹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겠죠. 나는 안 사 먹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이런 식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속성의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수단 목적의 체인이라는 거야. 근데 똑같아.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 이런 속성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이야. 이건 이제 사례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봐봐. 앞에서 브랜드 자산을 관리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한다는 거야. 하나는 브랜드 자산을 무엇이 만드느냐, 무엇이 브랜드 자산을 만들어내느냐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이미지, 그 다음에 가치, 소비자의 가치였단 말이야. 그걸 여태 본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측정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브랜드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브랜드에 의해서 뭐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느냐에 브랜드 자산 효과를 측정하는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충성도, 시장 점유, 뭐 성과에 대한 얘기야. 성과.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거는 이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고요. 이거구나. 이거는 이제 시장 성과에 기반한 브랜드 자산의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두 번째 거지. 이게 13페이지. 그러니까 요 얘기는 했고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시간을 보니까 9분밖에 안 남았어. 9분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돼? 쿨하게 포기해야죠. 쿨하게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 13페이지부터 아니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 다루겠습니다. 12분 42분이니까 자 여기 보면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시장 성과를 측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비교하는 방법과 총체적 방법이 있다는 거야. 비교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이 제품을 브랜드가 없이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액과 브랜드를 붙였을 때 팔게 된 매출액,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본다는 거죠. 그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비교 평가 방법이야.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총체적인 방법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측정하는 거야. 전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잔차적 평가,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겠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나눠서 접근합시다.